담보물인 아파트를 매각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 대출을 정리할 수 있을 텐데. 그럼 저는 어디서 살아요? 60세 은퇴 교사, 평생 성실히 모은 퇴직금과 집 한 채, 든든한 노후를 기대했지만 그녀의 앞에 다가온 건 상상도 못한 현실이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의 말, 그리고 놓치면 안 된다는 불안. 그 선택이 그녀의 노후를 어디로 데려갔을까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35년간 교사로 일하다가 작년에 정년 퇴임한 박정희라고 합니다. 올해 60세예요. 교사 생활을 마치고 나니 생각보다 허전함이 컸습니다. 매일 아침 7시면 일어나서 학교로 향하던 규칙적인 생활이 갑자기 끝나니까요. 처음 며칠은 좋았어요. 늦잠도 자고 평소 못했던 드라마도 몰아서 보고요. 그런데 일주일, 한 달이 지나니 하루가 너무 길더라고요. 특히 혼자 사는 것도 큰 몫을 했어요. 남편과는 5년 전에 이혼했거든요. 성격 차이라고 해야 하나요? 아이들도 다 독립해서 집을 나갔고, 이제 정말 혼자 남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그나마 안정적이었어요. 교사 연금이 매달 나오고 퇴직금도 꽤 받았거든요. 부산 연제구에 있는 아파트도 있고요. 35년 교직 생활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죠. 겉으로 보면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조건은 갖춰져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없어요. 청소하고, 장 보고, 요리하고. 그게 다였어요. 오후가 되면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이면 하루 종일 누구와도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했다는 걸 깨달을 때가 많았어요. 교사 시절에는 아이들과 동료 교사들과 끊임없이 소통했잖아요. 수업 준비하고, 아이들 상담하고, 학부모 상담하고. 바쁘긴 했지만 의미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런 일상이 사라지니까 정말 공허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기도 했지만 한계가 있었어요. 다들 각자 생활이 있으니까요. 아직 일하는 친구들도 있고, 손주 돌보느라 바쁜 친구들도 있고요. 저처럼 시간이 많은 사람은 드물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내 남은 인생인가? 앞으로 20년, 30년을 이렇게 보내야 하나?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아볼까도 생각했고, 봉사활동도 알아봤어요. 하지만 뭔가 더 의미 있는 일, 제 인생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무언가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몰랐어요. 그저 이 허전함을 채울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허전한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오랜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동창이었습니다. 정희야, 요즘 뭐하고 지내? 그냥 집에서 놀고 있어. 할 일이 없어서 답답해 죽겠어. 아, 그래. 그럼 좋은 이야기 하나 해줄까? 요즘 명지 신도시 알지? 거기가 완전 뜨고 있어.
동창은 신이 나서 이야기했어요. 명지국제 신도시가 부산의 강남이 될 거라고, 특히 상가 투자가 대박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상가 하나만 잘 잡으면 월세로 연금 받는 것처럼 매달 돈이 들어온다니까? 나도 벌써 2개 계약했어. 정희야, 너도 퇴직금 있잖아. 이런 기회 놓치면 안 돼. 동창의 말에 처음엔 그냥 그래. 그 정도로 넘겼어요. 부동산 투자 같은 건 해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친척 언니에게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명절 때 가끔 보는 사촌 언니였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더라고요. 정희야, 너 은퇴했다며? 돈 좀 있지? 네, 퇴직금이랑 연금이 있어요. 그럼 딱 좋네. 내가 좋은 정보 하나 줄게. 명지 신도시 말이야. 거기 지금 상가 분양하는데 완전 대박이야. 우리 남편 친구가 부동산 중개업 하는데 거기서 들은 이야기인데 진짜 확실하다고 하더라. 언니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지하철이 들어올 예정이고 대형 쇼핑몰도 생기고 아파트 단지들이 계속 들어서고 있다고요. 이건 진짜 기회야. 10년 후면 강남 못지않게 될 거라고 하더라. 지금 안 하면 후회해. 두 사람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동창과 언니 모두 이미 투자했다고 하니까 더 신빙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계속 생각이 났거든요. 정말 좋은 기회인 걸까? 다들 투자하는데 나만 빠지는 건 아닌가? 며칠 동안 인터넷으로 명지 국제 신도시에 대해 찾아봤어요. 정말 개발 계획이 많더라고요. 신문 기사도 많이 나와 있었고 미래 전망도 밝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동창에게 전화했어요. 너 말한 그 상가 투자 좀 더 자세히 알려줄 수 있어? 오, 관심 생겼구나? 당연하지. 나 진짜 확신한다니까? 분양사무소 가서 직접 보면 더 확실해질 거야. 같이 갈까? 동창의 말에 마음이 더 흔들렸어요. 혼자 있으면서 허전했던 마음에 뭔가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것 같았거든요. 단순히 돈을 벌겠다는 생각보다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시작한다는 기대감이 컸어요. 그래, 한번 가볼까? 그렇게 저는 명지 국제 신도시 분양사무소에 가기로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제 인생이 틀어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동창과 함께 명지 국제 신도시 분양사무소에 갔을 때의 첫인상은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벽면 전체를 차지하는 거대한 조감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미래 도시 같았어요.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이 줄지어 서 있고 넓은 공원과 호수가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명지 국제 신도시 상가 분양에 관심 있으시죠? 분양 담당자가 밝은 미소로 저희를 맞이했어요. 3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정말 친절하고 전문적으로 보였습니다. 말투도 자신감이 넘쳤어요.
네, 그냥 한번 알아보러 왔어요. 정말 좋은 선택하셨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담당자는 저희를 상담실로 안내했어요. 상담실 벽면 가득히 개발 계획도와 교통망 지도, 그리고 완공 후 예상 모습을 보여주는 컴퓨터 그래픽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마치 전시관 같았어요. 보시는 것처럼 명지 국제 신도시는 단순한 신도시가 아닙니다. 부산의 미래를 이끌어갈 국제 비즈니스 중심지로 개발되고 있어요. 부산의 강남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담당자의 설명이 시작되었어요. 부산 도시철도 5호선 연장 계획 가덕도, 신공항과의 연결성, 대형 쇼핑몰과 오피스 빌딩 건설 계획까지 모든 게 장밋빛이었습니다. 설명하는 동안 레이저 포인터로 지도 여기저기를 가리키며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특히 이 상가 구역은 정말 핵심 입지예요. 지하철역에서 도보 5분 거리고 대형 쇼핑몰 바로 옆이거든요. 아파트 단지도 주변에 계속 들어서고 있어서 유동인구는 보장되어 있어요. 저는 조감도를 보면서 감탄했어요. 정말 멋진 계획이었거든요. 넓은 공원과 호수, 현대적인 건물들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선진국의 신도시 같았어요. 임대 수익률은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보수적으로 잡아도 연 8-10%는 나올 것 같아요. 입지가 좋은 곳은 12-15%도 가능하고요. 이 상가 하나면 연금처럼 매달 월세가 들어올 거예요. 정말 안정적인 노후 수입원이 될 겁니다. 담당자의 말에 동창이 제 팔을 살짝 쳤어요. 봐, 내가 뭐라고 했어? 진짜 괜찮지? 처음에는 신중했어요. 퇴직금의 일부만 써서 한두 개 정도만 생각했거든요. 가격대는 어떻게 되나요? 이 구역은 평당 2천만 원이에요. 10평짜리면 2억 정도죠. 부담스러우시면 5평짜리도 있어요. 1억 정도면 시작할 수 있어요. 생각보다 비쌌어요. 서울 강남의 상가에 비하면 저렴하다고 하지만 제 퇴직금만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계약하시면 특별 할인도 해드려요. 평당 200만 원 할인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이 적기예요. 내년 상반기에는 가격이 확실히 오를 거거든요. 지하철 착공이 시작되면 최소 30%는 오를 겁니다. 담당자는 계속해서 지금이 기회라고 강조했어요. 분위기에 점점 휩쓸렸습니다. 상담실 안의 분위기도 뭔가 급박했어요. 다른 분들은 보통 몇 개씩 계약하세요? 투자 목적이신 분들은 보통 3-5개씩 하세요. 리스크 분산도 되고 수익도 더 안정적이거든요. 한 개만 하시면 공실이 생겼을 때 위험하잖아요. 그때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 개만 해서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5개 하면 할인 혜택이 더 있나요? 물론이죠. 5개 이상이면 평당 500만 원까지 할인해 드려요. 그리고 관리비도 첫 2년간 면제예요. 실질적으로 거의 20% 할인이나 마찬가지죠.
동창도 옆에서 계속 부추겼어요. 정희야, 이런 기회 언제 또 와? 나도 처음에는 망설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더 많이 할 걸 그랬어. 저는 점점 마음이 급해졌어요. 정말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것 같았거든요. 퇴직 후 허전했던 마음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시작한다는 생각에 들뜨기 시작했습니다. 담당자가 마지막으로 덧붙였어요. 참고로 오늘까지만 이 가격이에요. 내일부터는 정가로 돌아갑니다. 분양사무소에서 돌아온 후 며칠 동안 계속 고민했어요. 머릿속에서는 담당자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지금이 기회다. 내년에는 가격이 오른다. 연금처럼 월세가 들어온다. 하지만 퇴직금만으로는 한두 개가 한계였어요. 결국 딸에게 상의해 보기로 했어요. 큰딸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엄마, 갑자기 웬 부동산 투자예요? 전화 너머로 딸의 목소리에서 당황스러움이 느껴졌어요. 아, 그냥 퇴직금이 있으니까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명지 신도시 상가 투자 말이야.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집도 있잖아요. 연금도 나오고. 굳이 위험한 투자 안 하셔도 돼요. 딸은 단호하게 반대했어요. 위험한 게 아니야. 명지 국제 신도시가 정말 뜨고 있다고 하더라. 친구도 투자했고 언니도 했어. 가덕도 신공항도 생기고 지하철도 연장된다고 하고. 엄마, 그런 말 듣고 투자하면 안 되죠. 부동산 투자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특히 상가는 더 위험하다고 하던데. 딸의 말이 맞는 건 알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를 놓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그런데 엄마, 돈은 얼마나 드는데요? 한 개에 5억에서 6억 정도야. 엄마 퇴직금이 그 정도 되나요? 아니야. 그래서 좀 부족해. 그런데 분양사무소에서 대출도 도와준다고 하더라. 전화 너머로 딸의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대출 받아서 투자하시려고요? 그건 정말 위험해요. 만약에 임대가 안 되면 어떡하려고요? 아니야, 임대는 확실하다고 했어. 위치도 좋고. 엄마, 제발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집 있잖아요. 그걸로 충분하잖아요. 딸과의 통화를 끝낸 후에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며칠 후 동창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정희야, 어떻게 생각해 봤어? 나 어제 또 하나 더 계약했어. 정말 잘 될 것 같아. 너무 늦으면 좋은 자리 다 없어져. 아직 고민 중이야. 딸이 반대해서. 그리고 돈도 부족하고. 아이고, 딸이 뭘 알겠어? 젊은 애들은 안전한 것만 생각하지. 우리 나이에는 좀 과감해야 해. 그리고 돈 부족하면 대출 받으면 되잖아. 요즘 금리도 낮고. 그런데 대출 받아서 투자하는 게 맞나? 당연하지. 나도 담보대출 받아서 했어. 집값 오른 거 생각하면 여유 있어. 그리고 임대 수익으로 이자는 충분히 낼 수 있어. 동창의 말에 마음이 더 흔들렸어요. 며칠 후에는 언니에게서도 비슷한 연락이 왔습니다.
정이야, 들었는데 아직 결정 못했다며? 빨리 해야 해. 좋은 자리는 금방 팔린다고 하더라. 나도 추가로 대출받아서 하나 더 할까 생각 중이야. 주변 사람들이 계속 부추기니까 점점 조급해졌어요.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다시 분양사무소에 갔어요. 이번에는 혼자 갔습니다. 다시 오셨네요. 결정하셨어요? 담당자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네, 하려고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해서요. 아, 대출 말씀이시죠? 걱정 마세요. 저희가 은행과 연계해서 도와드릴 수 있어요. 부산에 아파트 있으시다고 했잖아요. 네, 연제구에 84이 아파트가 있어요. 그럼 충분해요. 지금 그 동네 시세가 꽤 오른 상태죠? LTV 70%까지 가능하니까 상당한 금액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요. 거기에 퇴직금까지 합치면 담당자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설명했어요. 그럼 5개까지도 가능한 거네요? 물론이죠. 5개 하시면 할인도 더 받으시고 리스크 분산도 되고 정말 좋은 선택이에요. 그 순간 욕심이 폭발했어요. 어차피 하는 거 제대로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5개로 하겠어요. 정말 좋은 결정하셨어요. 월 임대료만 해도 400만 원은 나올 거예요. 대출이자 감안해도 월 150만 원 이상 순수익이 날 겁니다. 계약서에 사인하면서도 가슴이 뛰었어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거든요. 퇴직 후 허전했던 마음이 설렘으로 바뀌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딸에게 전화했어요. 엄마가 결국 계약했어. 엄마, 그럼 몇 개 하신 거예요? 5개. 전화 너머로 딸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을까요? 계약 후 처음 몇 달은 정말 희망적이었어요. 상가 공사가 진행되는 걸 보러 자주 갔습니다. 건물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 투자가 현실이 되고 있구나 하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허전했던 퇴직 후 일상에 새로운 활력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분양사무소에서는 계속 좋은 소식들을 전해왔어요. 임대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개장하면 바로 입점 업체들이 들어올 거라고 했습니다. 박정희 선생님, 정말 좋은 선택하셨어요. 벌써 카페, 음식점, 편의점에서 문의 전화가 많이 와요. 위치가 워낙 좋다 보니까요. 담당자의 말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매달 나가는 대출이자 250만 원이 부담스럽긴 했지만 곧 임대 수익이 들어올 거라는 기대감으로 버틸 수 있었어요. 드디어 상가가 완공되었어요. 1층 대로변 상가 5개, 정말 위치도 좋아 보였습니다. 깔끔하게 지어진 건물을 보니 뿌듯했어요. 분양사무소에서 약속한 대로 임대 업무도 도와준다고 했고요. 첫 번째 매장부터 계약 들어왔어요. 치킨 전문점이에요.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임대 수익이 시작되는구나 싶었습니다. 월세 90만 원에 계약이 되었어요. 분양사무소에서 예상했던 80만 원보다도
높았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해요. 좋은 자리 주셔서. 치킨집 사장님도 만족해하는 것 같았어요. 대로변이고 아파트 단지도 가까워서 장사가 잘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문제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우선 나머지 4개 매장에는 좀처럼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래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금방 찰 거예요. 중개업소에서는 계속 그런 말만 했어요. 하지만 1달, 2달이 지나도 빈 상태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주변 상황이었어요. 명지 국제 신도시 전체에 상가가 너무 많았습니다. 제가 투자한 곳 말고도 곳곳에 상가들이 들어서 있었는데 대부분 공실이었어요. 이상하네. 분양받을 때는 이렇게 상가가 많다는 말이 없었는데 실제로 가보니 공급 과잉이 심각했습니다. 같은 골목에만 해도 빈 상가가 10개가 넘었어요. 새로 지어진 상가 건물들마다 임대 현수막이 주렁주렁 걸려 있었습니다. 치킨집 사장님도 점점 어려워하더라고요. 사모님, 솔직히 장사가 생각만큼 안 돼요. 아파트 입주가 예상보다 많이 늦어지고 있고 직장인들도 별로 없어요. 주변에 치킨집도 너무 많고 정말 그랬어요. 반경 500m 안에만 치킨집이 4개나 있었어요. 카페도 7-8개가 넘었고요. 고객은 한정되어 있는데 가게는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더니 치킨집 사장님이 6개월 만에 가게를 접겠다고 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사모님. 더 이상은 정말 못 버티겠어요. 하루 매출이 15만 원도 안 나와요. 임대료랑 재료비 빼면 남는 게 없어요. 치킨집이 나간 후로는 아예 문의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중개업소에서는 월세를 대폭 낮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주변 시세가 많이 떨어졌어요. 90만 원은 너무 비싸요. 60만 원 정도로 내려야 할 것 같은데 그래도 들어올지 확신은 못해요. 월세가 떨어지는 것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대출이자였어요.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이 월 수백만 원씩 나가고 있었거든요. 임대 수익은 월 90만 원뿐인데 대출이자는 수백만 원이니까 매달 엄청난 마이너스였어요. 연금 200만 원으로는 생활비도 빠듯한데 여기서 160만 원까지 보태야 하니까 저축한 돈이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금리까지 오르기 시작했어요. 처음 대출받을 때는 연 3.2%였는데 점점 올라서 4.8%를 넘어갔습니다. 박정희 고객님, 금리 인상 때문에 월 상환액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은행에서 온 통지서를 보니 월 상환액이 더 늘어났어요. 이제 매달 마이너스가 190만 원이 되었습니다. 동창에게 하소연했어요. 너도 어려워? 나도 마찬가지야. 임대가 잘 안 되고 있어. 그런데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아파트 입주가 늘어나면 분명 좋아질 거야.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더 악화되었어요. 1년이 지나도록 5개 상가 중 제대로 운영되는 곳은 하나도 없었어요.
가끔 들어오는 업체들도 몇 달 못 버티고 나갔습니다. 그 사이 제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1년 반이 지나도록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5개 상가 모두 공실 상태가 계속되었고 가끔 들어오는 업체들도 몇 달 못 버티고 나갔습니다. 매달 수백만 원씩 나가는 대출이자를 감당하기 위해 제가 모아둔 돈을 계속 써야 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돈 더 필요하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딸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전화했지만 아직은 괜찮다고 말했어요. 사실 통장 잔고는 거의 바닥났지만 딸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결국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정희 고객님, 대출 연체가 3개월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환 계획을 다시 세우시거나 담보물 처분을 검토해야 할 것 같은데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연금으로는 생활비도 부족한데 매달 수백만 원씩 나가는 대출이자까지 낼 수 없었거든요. 대출받아 30억 가까이 투자한 게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상가를 팔면 되죠? 그걸로 대출을 갚으면. 그런데 고객님, 지금 상가 시세가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매매가 거의 안 되고 있어서 중개업소에 문의해 보니 정말 심각했어요. 제가 수억 원 주고 산 상가들이 지금은 절반 가격에도 팔리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사모님, 솔직히 지금 명지 상가는 너무 많아요. 공급 과잉이 심각해서 매수자가 없어요. 급매로 내놔도 원가의 절반도 힘들어요. 투자 금액 대비 반 토막도 안 되는 가격이었어요. 그것도 팔릴지 확실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동창 친구에게 전화했어요. 너는 어떻게 하고 있어? 나도 힘들어. 이미 절반은 경매로 넘어갔어. 남은 건 헐값에라도 팔아야 할 것 같아. 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정희야, 나도 완전 망했어. 대출 못 갚아서 집까지 경매 넘어갈 뻔했어. 다행히 아들이 도와줘서 간신히 막았지만 결국 저도 은행과 상담을 했어요. 담보물인 아파트를 매각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 대출을 정리할 수 있을 텐데. 그럼 저는 어디서 살아요? 전세로라도 구하시면.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35년 교직 생활의 결실이었던 우리 집을 팔아야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아파트를 급매로 내놨어요.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팔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서 집 담보 대출금을 갚고 나니 손에 남은 건 얼마 안 되었습니다. 상가는 결국 경매로 넘어갔어요. 하나도 팔리지 않아서 어쩔 수 없었거든요. 박정희 고객님 소유 상가 5개가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법원에서 온 통지서를 받아보니 현실이 실감났어요. 낙찰가는 예상보다도 훨씬 낮았습니다. 투자 금액의 3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이었어요. 여기서 상가 담보대출을 갚고 나니 오히려 수십억 원이 부족했어요. 집 팔아서 남은 돈으로도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고객님, 이 정도 채무 규모면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상담받을 때 들은 말이었어요. 30억 가까이 투자했는데 회수된 건 몇 억밖에 안 되었거든요. 나머지는 모두 빚으로 남았습니다. 결국 개인 파산 신청을 하게 되었어요.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면서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35년간 성실하게 살아온 교사가 파산자가 된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딸이 이 사실을 알고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엄마, 왜 이걸 이제야 말씀하세요? 진작 말씀하셨으면 제가 도와드렸을 텐데. 미안해. 너희한테 짐 되고 싶지 않았어.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파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딸이 자기 아파트 보증금을 빼서 저를 위해 작은 월세방을 구해줬어요. 연제구에서 멀리 떨어진 사하구의 낡은 원룸이었습니다. 엄마, 일단 여기서 지내세요. 제가 매달 생활비도 보내드릴게요. 하지만 딸에게 계속 의존할 수는 없었어요. 결국 파산하고 도움받는 딸에게 미안해서 일을 해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주민센터에 볼 일이 있어서 갔는데 게시판에 여러 공고들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 안내문이 눈에 띄었어요. 혹시 이거 어떻게 신청하는 건가요? 직원에게 물어보니 자세히 설명해 주더라고요. 60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고 공원 관리나 환경 정비 같은 일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려던 꿈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파산자가 되어 60세가 넘은 나이에 다시 일해서 살아가야 하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 신청서를 받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서류를 보니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35년간 교단에 서던 제가 이제 공원에서 청소 일을 한다니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면접은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전화로 안내받을 때도 떨렸어요. 교사로 일할 때는 면접관이었는데 이제는 면접을 받는 입장이 되었거든요. 면접 당일 주민센터에 가보니 저처럼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와 계셨어요. 다들 비슷한 처지인 것 같았습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자식들 도움받기 싫어서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박정희 선생님이시죠? 교사 출신이시라고 하셨는데 면접관이 서류를 보며 말했어요. 네, 35년간 초등학교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일을 지원하셨어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투자 실패로 파산했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웠거든요. 생활이 어려워져서요. 그리고 사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근무지는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일대입니다. 주 5일 하루 4시간씩 근무하시고 월급은 50만 원 정도예요. 50만 원. 교사 시절 한 달 월급의 5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제 처지에서는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첫 출근 날 작업복을 받고 감천문화마을로 갔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오리엔테이션을 받았어요. 오늘부터 함께 일하게 된 박정희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인사를 하니 다들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70대 할머니도 계시고 60대 할아버지들도 계셨습니다. 선생님이시라고? 그럼 우리보다 똑똑하시네. 잘 부탁해요. 김순자 할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첫날 일은 공원 청소였어요. 쓰레기 집게와 쓰레기 봉투를 들고 감천문화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관광객들이 버린 일회용 컵, 담배꽁초, 과자 봉지들. 선생님, 처음이라 힘드시죠? 며칠 지나면 익숙해져요. 옆에서 일하던 박철수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 힘들었어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팠습니다. 그래도 꾹 참았어요. 이 일이라도 해야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점심시간에 다른 어르신들과 이야기하면서 조금씩 친해졌어요. 저는 남편 잃고 혼자 살아요.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 싫어서 나왔어요.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사업 망해서 이렇게 됐어요. 철수 할아버지도 비슷한 처지였더라고요.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길에서 예전 제자를 만났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밝게 인사하는 아이를 보니 반가웠어요. 하지만 제가 작업복을 입고 쓰레기 집게를 들고 있는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민수야. 안녕. 선생님, 지금 뭐 하세요? 그냥 봉사활동 같은 거야.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예전 제자에게 제 처지를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작업복을 입고 모자를 쓴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교사로 칠판 앞에 서던 자신이 거리에서 빗자루를 잡고 있는 현실이 씁쓸했어요. 그래도 일주일, 한 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적응되었어요. 다른 어르신들과도 가까워졌고 일도 익숙해졌습니다. 선생님, 오늘 청소하신 구역 정말 깨끗해졌어요. 관리사무소 직원이 칭찬해 주었을 때는 조금 뿌듯했어요. 어느 날 점심시간에 순자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일하는 거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정직하게 일해서 돈 버는 건데 뭐가 부끄러워요? 할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비록 교사에서 청소원이 되었지만 정직하게 일하는 건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작업복을 입고 나갈 때마다 복잡한 심정이었지만 그래도 일이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50만 원이지만 제 힘으로 번 돈이었거든요. 딸이 가끔 전화해서 엄마 그만두시고 저희가 모실게요라고 했지만 거절했어요. 더 이상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공공 일자리를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작업복을 입고 감천문화마을로 향하는 일상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럽고 힘들었지만 이제는 이 일도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도 공원 청소를 하면서 지나가는 아이들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할 때면 작은 위로를 받습니다. 순자 할머니나 철수 할아버지 같은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며
나누는 따뜻한 대화도 소중해졌어요. 선생님, 요즘 많이 밝아지셨어요. 순자 할머니가 말씀하셨을 때 저도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파산 직후에는 정말 절망적이었는데 이제는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고 있거든요. 딸이 부산에 내려와서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엄마, 많이 힘드셨죠? 처음에는 그랬지. 하지만 이제 괜찮아. 엄마가 겪은 일을 보면서 저도 많이 배웠어요. 함부로 투자하면 안 되겠다는 걸요. 딸의 말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제 실수가 딸에게까지 교훈이 되었다니 씁쓸했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 엄마가 너무 성급했어. 무엇보다 은퇴 자금으로는 무리한 투자를 하면 안 되는데 그걸 깜빡했지. 정말 그랬어요. 퇴직금과 집까지 담보로 잡고 투자한 게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은퇴 후에는 안전이 수익률보다 훨씬 중요한데 욕심에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개발 계획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것도 몰랐어. 분양사무소에서 보여준 그 화려한 조감도들, 지하철 연장 계획, 대형 쇼핑몰 건설, 다 확정된 줄 알았는데 계획일 뿐이었더라고. 실제로 명지 국제 신도시 개발 계획 중 상당 부분이 지연되거나 변경되었어요. 특히 상가 공급이 예상보다 훨씬 많아져서 공실률이 높아진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신도시는 상가 투자가 특히 위험하다는 것도 이제야 알았어. 아파트는 그래도 살 사람이 있지만 상가는 장사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신도시에는 그런 상권이 형성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명지 국제 신도시만 봐도 아파트는 입주가 되었지만 상가는 대부분 비어 있었어요. 상권이 형성되려면 몇 년은 더 걸릴 것 같았습니다. 금리 변동 위험도 완전히 과소평가했지. 처음에는 3%대였는데 5%까지 올라갔잖아. 그것만으로도 월 상환액이 수십만 원씩 늘어났어. 대출받을 때는 금리가 계속 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경기 상황에 따라 금리는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걸 간과했습니다. 가장 큰 실수는 모든 자금을 한 곳에 몰아넣은 거야. 분산 투자를 했어야 했는데 5개 상가 모두 같은 지역, 같은 종류의 투자였어요. 하나가 안 되면 모두 안 되는 구조였죠. 조금이라도 나눠서 투자했다면 이렇게까지 망하지는 않았을 텐데요. 엄마, 그래도 지금은 건강하시고 일도 하고 계시니까 다행이에요. 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래, 이제 깨달았어. 노후의 가장 큰 적은 외로움이 부른 욕심이었다는 걸 말이야. 정말 그랬어요. 퇴직 후 허전함과 외로움이 잘못된 판단을 부른 거였습니다.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에 투자에 빠져들었지만 결국 더 큰 고통만 안겨줬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예전에 쓰던 일기장을 꺼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퇴직금은 노후의 안전망이지 모험의 자본이 아니다. 나이 들어서는 욕심보다 안전이 더 중요하다. 외로움을 돈으로 채우려 하지 말고 사람들과의 진실한 관계에서
위로를 찾자. 내일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감천문화마을로 갈 예정이에요. 비록 교사에서 청소원이 되었지만 정직하게 일해서 번 돈으로 살아가는 지금이 그때보다 마음은 더 편해요. 공원에서 만나는 아이들의 밝은 인사, 함께 일하는 어르신들의 따뜻한 말씀, 깨끗해진 거리를 보며 느끼는 작은 보람. 이런 것들이 진짜 행복이 아닐까 싶어요. 빚은 여전히 무겁지만 이제는 욕심내지 않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갈 작정입니다. 제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는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노후에는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박정희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남깁니다. 평생의 노력이 한순간의 욕심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노후를 지켜야 할 가장 큰 무기는 돈이 아니라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시청자 여러분께도 작은 경각심과 깊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